그 다음에 이제 이 신단 민사라는 책은 이게 또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시대별로 각 시대를 어떻게 나누냐면 4개의 시대로 나눠요. 상고시대, 중고시대, 근고시대, 근세시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이만희 씨류가 조선사 편수회에서는 이제 고려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책에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을 박혁거세라 그러잖아요. 박혁거세라 그러고 이 앞에 역사를 다 이게 상고, 중고, 근고의 앞부분까지도 다 잘라가지고 고려시대부터 제대로 이렇게 조금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의 역사를 이야기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 시대를 나누고 이 시대를 특히 주로 역사서는 왕조사나 정치사 위주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시대별로 종교,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 중심으로, 왕조 중심으로 하면 우리 역사가 없어진 거니까 국수, 망이, 도가존 그 이야기로 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제도라든지 문학, 이분 또 이제 글도 잘 쓰셔서 문학, 그 다음에 풍속 이런 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유 정신이나 미풍양속을 아주 중시해서 지금 나라 땅은 망했지만 우리의 풍속이 계속 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유한 정신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위주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군사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대외 항쟁사 를 많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온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들 다 나와. 뭐 강감찬, 을지문덕, 뭐 이순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군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고구려는 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을 어떻게 쌓는지 축성술에 대한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 수군, 이순신 뭐 이런 얘기부터 그다음 을지문덕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병기, 그다음에 거북선, 그다음 우리나라 비행기 있죠. 비행기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상고, 중고, 근고, 근세. 그래서 상고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나눴어요. 신시, 배달, 부여시대. 그래서 신시 시대는 뭐냐면 이때는 나라 이름도 없었고 없었다. 조직이 없었다. 그냥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역사다. 우리 이 터가. 그런 다음에 배달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배달국 시대에 이제 그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드셨다. 그러고는 이 부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 그 뭐 요사라든지 금사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고라 그래서 열국 시대예요. 이분은 열국 시대에서 보통 7개, 우리 이 한반도 7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백제, 그 다음에 가락국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뭐 고구려, 그 다음 부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쭉 여러 나라들이 다 있었다. 그게 다 우리 배달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남북조 시대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요새 남북조 얘기하잖아요. 우리 때 배울 땐 통일신라였어. 그때는 왜 그렇게 경상도 이쪽을 좋아해가지고, 그쵸? 그때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통일신라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신라와 위에는 발해. 를 이야기해서 남북조라고 하는데 이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근고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요나라와 금나라도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려요, 려금, 그 다음에 고려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조선시대의 갑오경장까지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대종교적 민족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중화 사상, 그 유교의 바탕을 한 그런 역사를 이제 탈피하는 거예요. 조나주의를 탈피하게 되고 우리 근대적인 시대 구분법을 처음 쓰는 거예요. 근대적인 시대 구분법. 이게 상고, 중고, 근고, 근세.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무조건 왕조 중심으로만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근대적으로 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호를 뭐라고 쓰냐면 그 이전에는 뭘 썼겠어요? 중국 연호 썼잖아요. 중국 연호 쓰다가 그 이후에는 또 일왕,
이제 일제 강점기 됐으니까 일왕의 연호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뭘 해? 개천기년으로 하는 거예요. 개천기년. 그 다음에 만주와 한반도 국가를 이제 배달 쪽에 포함한 거, 그 다음에 문화사를 중시한 것이 아주 이 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쓰셨어. 이게 바로 신단민사예요. 지금 이 책은 1923년에 다시 이제 찍은 그 책인데 지금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고려대 가면 그것만 봤잖아. 혼천의하고 뭐 봤죠? 그거 동골도만 맨날 보고 이거 두 개만 보면 돼 그랬는데 뭘 봐야 돼 이제? 이걸 봐야 돼. 신단민사 이걸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면 보인다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쓱 지나갔겠지. 다음 가면 이제 꼭 보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1915년에 이분이 이제 1914년까지 그렇게 이론 체계를 활동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탄압을 하고 하는데 세상에 뭐 역사서도 쓰고 말이야. 그 관직에 있던 그 높은 집안의 사람까지 가가지고 같이 지금 뭐 민족을 살린다고 지금 저렇게 막 대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 포교 규칙이라는 걸 냅니다. 포교 규칙을 내가지고 종교를 다 이제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신청서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는 다 해줘. 기독교, 불교 다 해줬어. 근데 대종교 옳다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금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력을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포교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홍합나철 선생이 결국에는 순교, 내가 이걸 더 이상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목숨으로 항거한다 라고 해서 구월산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하시면서 유서에 김교헌 선생에게 쓰는 글, 이분도 우리 홍합나철할 때 했잖아요. 네. 이분 돌아가실 때 특이한 게 스스로 패식호흡, 또 하나는 유서를 너무 많이 써놨다. 하룻밤 사이에. 그 중에 하나가 이 김교헌 선생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2대 교주를 맡아달라 이렇게 쓰고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대 교주가 되는데 이분이 2대 교주가 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대종교인이면서 인품이 또한 이 종교 이거니까 인품이 정말 뛰어나셨고 또 명문 거족의 대학자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이렇게 이끄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 민중들에게도 이렇게 권위 그리고 단군에 대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2대 교주가 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하니까 만주로 이제 아예 총본사를 옮기게 돼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화룡현, 청파오 이쪽이 북간도. 이분은 2대 교주 김교헌은 요 북간도를 가세요. 그 다음 윤세복은 요 서간도를 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룡현, 청파오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 갔잖아. 여기 여름방학에 갔잖아요. 나중에 묘도 이쪽에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다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교세를 막 확장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되시면서 얼마나 많이 늘었냐? 시교당이 46개가 생겼다. 그래서 러시아, 만주, 국내에 각각. 근데 만주에 제일 많았죠. 그리고 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이거 이제 이게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숙화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는 이숙화 선생님은 자료를 주로 어디서 이제 하셨냐면 일본에 있는 그 밀정 자료들 있잖아요. 일본의 밀정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시교당은 48건데 신자 수가 25,000명이라고. 일본은 축소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 추산 맨날 이런 거 있잖아. 그 숫자가 다르듯이 10배 차이나. 어쨌든 모든 이제 책에는 3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됐는데 이때 이 대종교라는 것은 생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희순 선생님 할 때도, 윤희순 의병장 할 때도 배웠지만 처음에 만주에 가서 가장 놀라웠던 게 뭐다? 들리는 말이 중국말이었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아 이제 나라를 잃었구나, 내가 쫓겨왔구나 하는 걸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주 땅 그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왔더니 너무 낯설어. 그런데
같은 민족들이 만났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민가도 왜 이민자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끈끈하듯이 이게 바로 생활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이면서 같이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1918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고 하면서 대한 독립 선언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오년에 만들었다 해서 무오 독립 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오 독립 선언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선언서예요. 이거 있은 다음에 1919년에 28 독립 선언서 그 동경 유학생들이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선언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최초다. 최초의 독립 선언서인데 이거 39명이 서명하거든요. 39명 중에 31명이 대종교인이야. 그러니까 다 대종교인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돼요. 이건 누가 썼죠? 우리가 그 홍익인간 이념할 때 조소왕 선생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서명자 이름에 김교혼이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종교인들이 하셨다. 그리고 그 무호독립 선언서에는 그 연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군기원으로 나와 있어요. 단기로 나와 있고 단군 대황족계 비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하면서 뭐냐면 민주 자립국 그러니까 민주공화제를 만든다라고 정치적인 이념이 되어 있었고 이 한일병합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육탄열전을 선언하십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그냥 오드 자해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건 뭐야? 피로써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대종교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하신 분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색깔은 이거 따다 붙였더니 이게 색깔이 안 변하더라고. 다야 다. 보세요. 김교훈, 김동삼, 조영은이 조소왕이에요. 조영은. 호가 영문이에요? 이름이 여러 개잖아. 조소왕. 그 다음에 신규식. 이분 우리 배워서 알죠. 그 다음에 이범윤도 알고 박은식, 박찬익, 남파 박찬익, 망우리 공원에 누워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이시영, 이상용, 윤세봉, 문상범, 이동영, 신채호 쫙 다야 다. 안정근 동생. 또 김좌진, 박영만, 김규식, 이승만, 김야견, 윤동주 외삼촌. 그 다음에 이동희, 쭉, 안창호, 안창호, 이승만, 이런 분들만 기독교 신자고, 나머지는 31명이 다 대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 1925년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근간은 누구였다? 이 대종교 신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19년에는 뭐를 만드냐? 대한군정서. 그러니까 북로군정서를 만드셔요. 대종교 신자들이 만드는 군사 조직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 백포서일 이분이잖아. 백포서일. 이 백포서일 아는 사람 또 없어. 우리 강사님들 그 독립운동사 그거 할 때 해서 알지.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봐. 아무도 몰라. 백포서일과 현천묵 이분이 주도가 되어서 총재, 부총재를 하시면서 만들게 되세요. 그리고 북간도 왕청현 서대파에서 그래서 그렇게 서대파 우리 가가지고 여기가 서대파냐고 막 이랬 서대파 대파인 줄 알았잖아. 대파. 그곳에서 근데 원래 이 중광단을 중광단을 대종교에서 만들었던 이 중광단이 모체였어요. 1911년에 만들었던 중광단을 모체로 해서 19년에 대한정의단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대한군정부로 이름을 바꿔요. 그랬는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잖아요.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먼저 이게 있는 거야. 이름이 정부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요. 상해에서. 보내서 요 이름 좀 바꾸면 안 되겠냐. 우리가 임시정부니까 바꿔달라. 그래서 군정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 대한군정서가 한 게 뭐야? 정살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총재가 서일인데 총사령관은 이거보다 밑인데 우리가 김좌진만 알아. 네, 김좌진. 근데 김좌진도 항상 그 군영에
기도실을 마련해 놨다 그래요.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훈련이 없을 때는 항상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대종교 신자입니다. 김자진도. 어쨌든 그런 다음에 청산리 대첩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간도 참변, 이걸로 인해서 일본에 간도 참변이 있었고, 그래서 밀산으로 갔다가 자유시로 갔는데 또 자유시 참변을 겪고, 그러면서 여기서 무장 독립 군들이 많이 죽고 거의 와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밀산으로 와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마적의 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백포 서일이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겠다, 책임을 지고 거기 숲에 가셔가지고 이분도 순국 자결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교훈 선생은 사실은 1919년에 자기가 2대 종사잖아요. 그 3대 종사로 백포 서일을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후로 서일 그 장군이 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서일 이분은 아니다, 나는 지금 대종교 그 종교의 지도자보다 이 북로 군정서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먼저다.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백포 서일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고 같이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922년에는 상해에서 누가 돌아가셔요? 신규식, 예관 신규식 때 우리 배웠잖아요. 신규식 선생도 거의 이제 그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이제 거의 자결처럼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던 서일도 자결, 예관 신규식도 돌아가시죠. 그리고 아주 절친이었던 또 한기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병을 얻게 되거든요. 이 김교훈 선생님이 화병이 나게 돼요. 화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화병이 나서 이 책에는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로 끝나. 그래서 그때 막 패배해가지고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이숙화 선생님의 논문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아주 중요한 논문이었어요. 뭐냐면 대종교 부흥운동을, 여기서 대종교 부흥운동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자결하고 해서 돌아가셨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대종교 부흥운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대종교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안년 연고탑이라는 곳으로 이제 더 위쪽으로 가서 이주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역사서와 경전을 더 간행을 하세요. 이렇게 되었지만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아까 신단민사 있잖아요. 이걸 국한문으로 다시 발행을 하고 배달족, 강역, 형세도, 배달족의 그 지역, 강역의 형세도 지도를 만들고 또 경전, 그래서 이게 대종교의 7대 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때 다시 이거 저수를 하십니다. 삼일신고, 신리대전, 회삼경 등등등 이런 책을 저수를 해요. 그러면서 제만한인을 다시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다?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민족교육을 하시는데 이분은 여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아주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여성교육, 특히 한글교육, 그 다음에 한국사 이런 강습회를 여시면서 재건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5계명을 선포를 하시거든요. 이 5계명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1조가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이전에 여기 보세요. 이게 간도 참변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쑥대밭이 돼. 그 독립군 기지를 했던 그 만주의 그 한인촌들이 다 불살라지고 잔인하게 다 사람들이 죽고 이러면서 더 이상 정치적 행동을 했다가는 이게 존속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선포는 하고 뒤에서 이건 하셨어. 만몽산업회를 결성을 해요. 이름은 뭐예요? 산업회니까 뭔가 경제적인 것만 할 것 같죠.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뭐랬냐? 여기서 친일파 처단 활동하시고 무기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족교육을 계속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운동을 삼가해라. 이제 20년대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오는데 공산주의는 종교 싫어해 좋아해? 종교 뻥이야 막 이래가지고 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명동천에도 왜 윤동주 그 동주 영화 보면 처음에 송몽규가 뭐 막 그 휴학 동맹하는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공산주의 관련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은 다 종교 단체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독립운동 단체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운동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타종교 비방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도 독립운동 세력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이 대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 한 6개 정도의 종교 단체가 중심이 된 학교도 설립하고 거기서 민족교육도 하고 독립운동도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서로 비방하면 독립운동이 분열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종교 비방을 금지하는 이러한 조처들을 행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영안,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 여기 옛날 동경성 있잖아요. 그 발해의 그 성터였던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대종교 총본사를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후에 독립군단 통합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대한독립단의 김좌진, 대한군정서의 우리 이 부분 공부할 때 막 머리 아프고 왜 이렇게 단체가 많아 막 이렇게 안 외워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군단 통합운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독립단, 대한군정서, 고려혁명군 이 세 단체 통합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잘 안 돼.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1924년에 대한군정서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군정서를 재건하고 나서는 총재는 누구를 둬? 현천묵. 그 다음에 군사부장에는 우리 아는 이름 나왔다. 조성환. 효창공원에 그 임정요인묘역에 군인 해가지고 조성환 선생님, 조성환. 그 다음에 사령관에 김좌진. 이렇게 해서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1925년에 이것이 이 대한군정서가 발판이 돼서 신민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할 때 참의부가 먼저 그다음 정의부 마지막에 신민부가 창립이 되거든요. 이 신민부가 창립이 되는데 이때 이 신민부 창립을 하기 위한 회의 이름이 독특해. 부여족 통일회의 이름이 부여족 통일. 그러니까 부여 그 지역에 그 북쪽 지역에 우리 배달족의 그 자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부여족 통일회의라는 이름에서도 보면 대종교의 그 흔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총책임자를 누구를 두냐? 김혁이라는 사람을 두더라고요. 김혁을 봤더니 김혁이 누구냐 봤더니 그 육군 무관학교 있죠.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야. 우리가 신규식 공부할 때 육군 무관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알았잖아요. 그 시험만 패스하면 안 되고 체력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그리고 그 당시에 고종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군 무관학교에 아주 기대를 많이 걸었고 거기를 중요시 여겼어. 그 출신이면서 육군 참명까지 지낸 사람이 김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총책임자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1928년에 일제에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신민부의 활동이 거기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민부는 무엇을 하느냐? 실업을 장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단 먹고 살고 그 다음 교육, 그 다음에 주민생활 안정. 왜냐하면 그 간도 참변이나 이런 것이 막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정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주민생활 안정, 친일파 처단, 그 다음에 국내 잠입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이토 총도 그 폭탄 그 투척하기 위해 그런 활동들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런 활동들을 쭉 이어왔다. 그래서 대종교의 그 무장 독립 투쟁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중에 이 김교원 선생님은 먼저 이제 1923년에 돌아가시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화병 이런 걸 얻으시면서 1923년에 56세의 나이로 병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내 유해를 백두산이 보이는 이 청파호 제일 처음 그 대종교 총본산이 있었던 이 청파호에 묻어달라고 해요. 그러셔가지고 여기 가운데 우리가 여기 갔었어요. 작년에 가서 했는데 가운데가 이제 대종사
이거 홍합나철, 그리고 여기 왼쪽은 백포서일, 이쪽이 바로 김교헌 선생님의 제2대 교주 김교헌님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종사 묘역이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얼마나 그 큰 재산과 그 명예와 그거를 다 가산을 몇 달 만에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라를 지키는 데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정신을 부여잡고 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많은 지식들, 그 역사에 대한 지식,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이 대종교라는 그 활동에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신 분이 이 김교헌 선생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는 이제 나라를 되찾아서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하죠? 우리 강사님들은 바로 이 정신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강사님, 역사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알고 이분의 그 뜨거웠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강사님 얼마를 내려놓을 수 있어? 세상에 그 340칸짜리 그 집과 그 명예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척박한 땅, 영하 20, 30도 되는 그 땅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하셨던 이 김교헌 선생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이어받고 있고 이분의 역사적인 그 맥을 우리가 잇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